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직 면접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사회복지 면접에 대한 면접 엑기스라 할까요? 그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직이기 때문에 여러 지방정부의 현안들이 다 다르고 복지정책도 다를 수 있는데, 좀 제가 이제 여러 지방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자신감 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린 그 원고는 여러분들만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면접 엑기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까지 나왔던 것들을 정말 공통적으로 잘 나오는 것들을 추려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보다는 이 강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공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여러분들만의 원고로 정리해 나가고 진정성 있게 답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팁이 있죠. 한 문장으로 답변하는 것은 좀 비추다. 그렇죠. 한 문장으로 답변하면은 너무 짧잖아요. 면접관도 같이 호흡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길게 해줘야 면접관도 무슨 질문할까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문장으로 끝나면 그냥 엉뚱한 질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긴 문장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잖아요. 이게 문장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답변을 이제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하면 면접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게 또 길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긴 답변을 하고 있을 때 면접관들이 과연 그걸 듣고 있을까? 중간에 끊죠. 대개 위원장이 끊습니다. 스탑워치가 위원장한테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끊어요. 자, 그 다음에 짧고 굳게 해라. 두 문장에서 이제 네 문장 정도인데, 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는 30초에서 1분 사이고요. 지원 동기는 1분 정도는 하셔야 돼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기소개를 이제 면접관이 제일 먼저 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자기소개를 아예 시간을 한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1분만 해주세요. 30초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걸 지켜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문장, 세 문장처럼 좀 짧은, 일반적으로 좀 짧은 것은 상황 질문이라든지 전공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짧죠. 그런 것들은 짧으면서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죠. 상황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아니면 전공 지식에 대한 답변은 그렇습니다. 자, 한 문장의 결론 내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 결론 낸다는 것이 두 가지씩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의 결론을 좀 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부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좋다 이거죠. 후속 질문할 수 있도록 미끼를 줘라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때 면접관들이 잘 듣고 있고 또 메모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적지 않죠, 당연히. 중요한 단어, 핵심적인 단어만 콕 집어서 작성을 하거든요. 면접위원들에게 주는 일종의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은 이제 면접위원들이 중간중간에 뭐 김아무개다 그러면 이렇게 양식 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다가 그 수험생이 말한 거, 뭐라 그러죠? 공직 후보자가 말하는 것을 간단하게 그냥 키워드 정도만 쓰고 하는 거예요. 그걸 써놔야 또 나중에 회의를 할 때 이 사람은 점수를 어떻게 줄까요? 우수 줄까요? 보통 줄까요? 미흡 줄까요? 판단을 할 때, 회의할 때, 이 친구가 이거 말했었지. 그 때문이라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리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딱 던졌을 때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단어들, 그런 것들을 툭 넣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지대 엄청나게 노력 많이 했다나, 그럼 복지사각지대라는 걸 이야기하셔야죠. 그걸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이거죠. 느닷없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 소스, 그 소스가 많을수록 좋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고를 만들고 외우려 하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냥 외운 티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럼 점수 못 받더라고요. 뭐 많이 받으면 보통 받아요. 적게 받으면 잘못하면 미흡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외운 티 안 나게 하려면 많이 읽어서 또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단어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먼저 이 단어 말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단어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천천히 하세요.
이야기를 너무 빨리 하시니까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겠네요 라고 해도 빨리 해요. 왜? 잊어버릴까봐 외운 거 빨리 말하려고. 그건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자, 머릿속으로 구조화해서 구조화시키는 연습을 해라. 이 구조화가 뭐냐면 맵이죠, 맵. 쉽게 말하면 어떤 단어들의 맵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한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 부천이라 합시다. 그러면 부천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더라? 장점 말하고, 장점의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이렇게 해서 경험을 짧게 말해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공무원이 된다면 이런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말해야지. 이게 구조화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외우려 하지 말고 단어의 밑줄, 단어 키워드나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을 꺼내고 두 번째는 무엇을 꺼내고 이런 걸 생각해라. 이게 더 좋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약간 더듬거리겠죠. 그게 더 좋고 면접관이 들을 때 또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눈빛과 밝은 미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해보면. 자, 멘붕 대처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면접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혀 생소한 것, 뭐 모르는 거죠. 이거는 아예 모르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다, 단어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거기서 계속 이어가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아는데 잘 모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생각이 나는 부분까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감점은 되지 않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할 수 있는데 너무 긴 시간을 끌어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기소개가 있죠. 자기소개 외우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외워서 뭐 이렇게 책을 읽듯이 하지 말고 자기소개에 대해서는 완전히 100% 완벽하게 인지하라 이거예요. 대개 보면 들어가자마자 멘붕 되잖아요. 머리가 하얘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부터 처음부터서 힘들어지면 그 다음 질문들이 다 꼬여요. 그래서 이거는 딱 들어가자마자 내가 머리가 하얘지더라도 요것만큼은 내가 확 잡고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호흡까지 암기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쉬는 것까지 암기할 정도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만 자연스럽게 천천히 해야 돼요. 빨리 가면 안 돼요. 절대. 자연스럽게 천천히 해야 됩니다. 저는 면접위원 들어가서 항상 자기소개 맨 앞에 붙입니다. 첫 수험자가 자기소개했다 그러면 끝 수험자도 끝 수험까지 다 수험자까지 자기소개 시켜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를 시키는 이유는 거기에서 질문거리를 찾는 거예요. 면접위원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잘 연습하시고 천천히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는 노력을 몇 번이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 개발 노력은 무엇인가? 독서도 있고 운동도 있고 미래 계획 이런 것도 있겠죠. 자, 현재에 대한 자기 개발 노력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자기 개발 계획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향상 노력이 있어요. 이 전문성 향상 노력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숙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봉사 경험,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직자가 되시면 주말을 이용해서 또는 연차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내서라도 봉사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키워드 3개가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의 키워드, 봉사, 헌신, 책임이에요. 그런데 봉사 경험을 전혀 안 했다. 공무원 되고 나서.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자체가 봉사다? 맞죠. 뭐 봉사는 공무원이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사회복지 현장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경험 극복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런 서울시도 물어보지만 오히려 더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좀 2문장 정도 말하고 극복했던 것을 한 3문장 정도 말하면 돼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길어지거든요. 이때 펑펑 울고. 그래서 힘들었던 경험을 생각하면서 이제 정서적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습하면서 울어야 돼요. 먼저 울면 나중에 면접장에 가서는 이게 약간
뭐랄까요? 찡할 정도지 막 눈물까지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하면서 많이 미리미리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갈등 경험과 극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갈등은 사회 경험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대인 관계에서 갈등보다 이 공무원의 면접이다 보니까 사회 경험은 조직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조직 생활 했을 때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갈등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좋고, 나는 조직 생활 전혀 안 해봤는데요. 아르바이트도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인 관계 갈등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에서의 갈등 경험을 말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소 집단이지만 스터디 내에서 수험생활 때 스터디 내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인 간의 갈등은 1대1 간의 갈등이거든요. 그거 말고 그래서 뭐 스터디를 하는데 이러한 불협화음이 있어서 갈등이 한 적이 있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극복이 나와야 돼, 꼭 뒤에. 그래서 이 갈등을 극복해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든지 좋은 성과를 얻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신의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는 게 좋죠. 마지막에는 좌우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좌우명의 인생관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공무원이 있을 때 발휘할 것인가지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좌우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좌우명이 뭡니다 해놓고 그것에 대한 설명만 해요. 거기서 끝나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이 좌우명은 나중에 공직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면접관이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럼 면접관이 그 좌우명이 공직생활 하면서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후속 질문 잘 안 해요. 그냥 다른 질문 넘어가지. 그래서 좌우명 같은 경우는 좌우명을 간단하게 말하고, 그 좌우명이 또 어려운 좌우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식어구가 형용사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면접위원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은 비추고요. 웬만하면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사회복지 공무원 지원 동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소개보다 더 잘 나오고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1분 정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 이 원고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 공무원 지원 동기 할 때 대부분 평이하게 많이 말을 해요. 진부한 이야기들 해요. 그런 것보다 봉사 경험, 사회복지 공무원의 지원 동기에서 봉사 경험이 빠지면 안 꼽는 찐빵과 똑같아요. 두 번째, 봉사 경험으로 생기는 게 뭐겠습니까? 사회복지 마인드겠죠. 전공은 안 했더라도 사회복지 마인드는 있겠죠. 봉사활동을 하면. 그래서 이 사회복지 마인드가 길러졌고, 이 사회복지 마인드로 내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해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거기에 도전하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좋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지인의 사회복지사 친구, 예를 들어서 지인의 추천으로 공부를 하게 됐다. 근데 이제 면접관들한테는 조금 감동은 덜 하겠지만 봉사 경험을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실습을 하게 되잖아요. 또 실습에서 배우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주 순조롭게 이야기를 쭉 할 수 있거든요. 봉사 경험에서, 사회복지 마인드에서, 실습에서, 그 다음 실습하면서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장점, 경험. 장점은 2가지 정도, 장점은 3가지 물어본 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은 3가지, 단점은 2가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점을 내가 2가지를 준비했는데 3가지 말해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하나를 그때 당시에 찾는다? 힘들어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키워드 정도라도 3가지 키워드. 뭐 예를 들어서 성실성, 친화력, 그 다음에 투철한 친화력, 성실성, 책임감, 이렇게 3가지 키워드라도 잡아놓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 경험을 너무 길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짧아요. 긴 답변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거기 보면
봉사했던 거, 실습했던 거, 사회 경험했던 거,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경우는 직장이 없는 경우에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아르바이트를 진짜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그런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말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딱 한 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약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과 극복 노력이 있는데 두 개는 좀 준비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의 중요함인데 덜렁대요.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 꼼꼼함이 부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원봉사 경험과 느낌전 중요한지 아시죠? 교훈은 보람이에요. 일종의 보람. 어떠한 보람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접관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보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후속 질문으로 그래요. 자원봉사는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아쉬웠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은 일종의 확인일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자원봉사 했을까? 안 한 것 같은데 느낌이 말하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그럴 때 한 번 더 확인하는 작업으로 무엇이 아쉬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수험자가 그럴 일은 없지만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답변하기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거기서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거짓말은 비춥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걸리게 돼 있으니까. 앞에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자원봉사를 많이 한 사회복지 전문가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 범죄자를 매의 눈으로 찾아내듯 그런 것을 잘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자원봉사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되게 이런 거예요. 자원봉사 관리자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안 쓴다. 자원봉사 받는 분들의 욕구에 맞지 않는 서비스가 많다. 자원봉사자 수가 부족하다. 시설 관리자의 관리들이 좀 소홀하다. 그 다음에 사전교육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했던 기관들에서 이런 것이 있었다면, 느꼈다면 그것을 딱 한 가지만 말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이 있어. 이건 좀 창의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기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재능 기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면 돼요.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 그 대신 좀 창의적인 걸로 면접관들이 그런 것도 있겠다. 그런 것도 괜찮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자료 찾기 힘들면 구글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이거 치면 여러 자료들 나와요. 그 자료들에서 좀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세요. 포인트 이제 요새 이렇게 활동하면은 포인트 지급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무보수성이 자원봉사의 특징이긴 하지만 이러한 어떤 보상적인 부분, 인정적인 부분 차원에서 이것을 도입할 필요도 있고요. 이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도 많이 부족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원봉사 교육을 좀 흥미있게 만들어 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참여를 이끌어 내볼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 가지면 됩니다. 실습 경험과 느낀 점. 이것은 이제 비전공자분들한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습 경험,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되게 이제 실습생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형식적이었다, 계획이 좀 없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이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요. 실습생한테 무조건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실습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딱 한 가지 정도만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보람도 있죠. 이 보람도 준비하시고 아쉬운 점도 준비하시고 한 가지 준비하시면 되는데 되게 실습보다는 자원봉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관심 복지 분야와 계기입니다. 아동과 노인과 장애인과 다문화 선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저는 아동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동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경험이 나와야죠. 당연히. 경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거 조금 괜찮다고 해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경험을 갖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고민거리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험이 많은 거죠. 아동에도 있고 노인에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한 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저는 아동 분야,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다양한 경험을 하였는데 그 경험을 하던 중에 그래도 노인 복지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그 노인에 대한 경험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압축해야 돼요. 이거 길어질 수 있죠, 당연히. 이거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4문장에서 5문장 정도 길면 그 정도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싶은 말 진짜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임팩트 있게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고요. 마지막 싶은 말은 일종의 포부입니다. 면접관이 마지막에 포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추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이제 끝날 시간 좀 됐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럴 때 포부가 나오면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게 면접관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포부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마지막 싶은 말로 잡았어요. 짙은 호소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정적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는 결의가 들어 있어야 돼요. 결의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없을 것 같을 때는 면접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싶은 말을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꼭 말해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간이 다 됐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냥 예,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말 않고 나오면 후회하세요. 그래서 면접관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준비 좀 했습니다.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사회복지공무원은 저의 꿈이었습니다. 샘플이에요. 오랫동안 수험생활하면서 힘든 경험도 했고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부담도 많이 느꼈습니다. 면접관님 하고 한번 중간에 부르는 거 잊지 말고 면접관님 저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어 시민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름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김아무개 예비사회복지 공무원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면접관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금 더 처음에는 감정적인 것에 호소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은 결의가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도 돼요.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시민을 위해 성남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어떤 남자분은 성남시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뭐 근데 조금 그렇지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결의예요. 이런 결의가 있다. 근데 여자 수험생이 성남시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렇죠. 되게 이런 것들은 남성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남성 수험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그 말이잖아요.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성남 시민을 위해서, 주호천 시민을 위해서, 서울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짤막하게 액센트를 넣어서 천천히 말해야 돼요. 빨리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면접관님 꼭 부르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해라. 마지막은 감사합니다로 끝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말은 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시간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버되면 이게 또 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잘립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만큼 못해요. 안 하니만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정리를 잘해서 30초 안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30초. 자, 이제 상황 질문 해볼게요. 면접 특강에서도 제가 행정안전부 정자인데 행정안전부 민원응대 매뉴얼 참고해서 뒷편 부록에 넣어드렸었어요. 수급자가 될 수 없음에도 떼쓰는 민원인 응대 요령. 이게 진짜 많이 나와요. 정말 이분은 수급자가 될 수 없는데 와서 막 해달라고 떼를 쓰시는 민원이 있어요.
수급자가 될 수 없음에 대해서 법령과 지침을 놓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쉽게 설명해드려 납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꼭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복지 지원 내용은 이야기하지 말고 후속 질문을 기다려라. 없으면 더 좋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을 위해서 민간 자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거기까지 가면 너무 오바예요. 그래서 이것은 면접관들이 후속 질문을 던져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복지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복지 사각지대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직원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있는지 그 제도적으로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고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통합 사례관리, 이때 사례관리 이야기도 하시면 좋아요. 그런 사례관리적인 개입이 가능한지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욕설, 폭언, 폭행, 난동을 부리는 민원응대 요령이 있습니다. 욕설, 친절응대가 원칙이에요. 욕설은 친절응대가 원칙인데요. 욕설을 하신 민원인이 많이 화가 나셨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정이 된다면 문제 원인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하여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먼저 진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을 시킨 다음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의 욕설에 대한 민원 대응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거는 매뉴얼대로 하면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매뉴얼보다는 우리가 친절 응대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도 욕설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이제 꼬리 질문 나오면 경험이 많으신 상사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그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폭행입니다. 이 폭행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폭행죄예요. 그래서 이건 매뉴얼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폭행을 하신다면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민원인들을 대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하실 때 주위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폭행 행동을 제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폭행을 계속하신다면 지금 CCTV가 녹화 중이니 폭력적인 행동을 중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폭행이 계속되면 이제는 112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의 폭력행동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동은 기물파괴거든요. 그런데 면접위원들이 되게 난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 난동. 그 난동 안에는 욕설도 들어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난동, 이거는 기물파괴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게 만약에 욕설이라면 이렇게 하면 욕설로 가시면 되고요. 그게 만약에 난동이 제가 이해할 때 욕설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난동 이 욕설은 아닌데요? 이렇게 후속 질문한다. 그러면 네, 그러면 저는 난동을 기물파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난동이라는 단어가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죠?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그래서 면접위원들도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수험생들이 헷갈리지 않죠. 난동이라는 말 안에 욕설도 포함될 수 있고 기물파괴도 포함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욕설로 설정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기물파괴로 이제 하는 것은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후속 질문으로 나오면 욕설이 아니라 난동이요 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저는 기물파괴로 이해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난동을 부리는 민원이 오신다면 주위에 있는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서 비슷해요. 폭행하고 자, 민원인을 대피시키겠습니다. 주위 동료와 함께 난동도 제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난동을 피우면 지금 CCTV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난동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 기물파괴잖아요. 그러면 공용물 파괴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용물 파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난동이 계속되면 또 똑같아요. 112 신고해서 그 난동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이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부당한 지시. 거기 중요하거든요. 부당한 지시를 하시면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여 네, 검토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검토하겠습니다예요. 자,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며 네,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제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사님의 지시가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즉 시민의 공익에 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해볼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검토하는 사항이죠. 되게 부당성이 있으면 시민의
공익에 침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해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밑줄 친 부분을 꼭 말씀하셔야 돼요. 시민에게 이 피해를 입힌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상사분에게 찾아가 A를 갖추어 이것은 조금 부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라고 하시면 저는 그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 지시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다른 동료의 조언, 그다음 더 높은 상사의 조언, 그리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상사분께 최선을 다했잖아요. 예의를 갖추었잖아요. 객관적인 자료도 보여드렸잖아요. 상사분이 그런 상사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상사와의 갈등. 자, 이 갈등은 되게 이제 대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업무상 갈등이 많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저는 상사와 갈등이 있으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 자리로 와서 충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사숙고. 자, 그 다음에 갈등의 원인이 파악되었다면 상사분께 찾아가서 그 갈등에 대해서 소통, 동그라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와 갈등이, 업무상 갈등이 있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보는 것은 뭐냐면 상사분과의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 그게 파악이 됐다, 충분히 생각하면 갈등의 원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상사분과 가서 대화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바람직한 자세예요. 업무상 갈등이라면 제가 업무상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상사분께 여쭈어서 개선하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면 되겠죠. 뭐 이런 답변들이 이제 상황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답변 그렇게 길지 않죠. 상황 질문은 짧고 굵게, 짧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동료의 비리를 알게 됐다. 우선 개인적인 만남의 기회를 갖는다. 여러분 이거 어디에 신고한다는 거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직 안에서의 어떤 화합, 이게 1번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개인적인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동료의 비리를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동료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에게 공무원의 본분을 말해주면서 또는 의무, 이런 것들을 말해주면서 스스로 시정 노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정을 안 하고 계속 비리를 저지르면 이게 다 이제 후속 질문이에요. 네, 그러면 동료에 가서 내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가 계속 나타나 동료에게 자신이 직접 상사에게 보고하도록 조언하겠습니다. 제가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보다 동료가 직접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더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만약에 상사에게 보고하잖아요. 이 동료의 비리를. 그러면 동료와 나 사이 안 좋아지고 동료와 이 상사 간의 관계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동료에게 자신이 직접 상사에게 보고하도록 충고하겠습니다. 조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료에 대해서 충분히 동료에도 나타났고 그 동료의 비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내가 이야기해 줬으니 그 정도면 된 거예요. 자, 내부 고발자 제도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패 방지 아닙니까? 필요하죠, 당연히. 자, 조직 구성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조직 안에서 먼저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조직 구성원들의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도 상황 질문이죠. 당신이 업무를 맡았는데 독거노인을 맡고 있어. 그럼 어떻게 관리하겠냐? 제가 독거노인을 관리한다면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고 상담과 정서적인 부분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죠? 네, 정기적인 가정 방문이에요. 자, 그리고 정서적인 서비스 상담 드린 것 외에 다른 욕구가 있으시면 욕구 사정, 욕구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 동주민센터, 여긴 지금 서울시예요. 동주민센터에 보면 복지 플래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 주무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돌봄 SOS 센터 공직자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자, 만약에 서울시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이요. 행정복지센터의 행정관리팀이나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한 분들, 그리고 구청에는 희망복지지원팀이 있죠. 구청의 희망복지지원팀을 연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민간 자원 있나요? 민간 기관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면접관이 후속 질문하면 그러면 공적인 지원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민간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민간 지원 막 말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은 공무원 면접이기 때문에 공직자에서 어떤 선에서까지 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공무원의 의무와 덕목이 나왔는데요. 자, 공무원의 의무와 덕목.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중간에 쉬었다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6대 의무가 있다.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되죠.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성청, 친복, 비품 이런 식으로 암기법도 넣어드렸습니다. 성실의 의무, 그 다음에 청렴의 의무, 그 다음에 친절과 공정의 의무, 복종의 의무, 비밀염수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쭉 풀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아요. 풀면서 이야기하면 훨씬 좋습니다. 푼다는 소리는 뭐냐? 하나만 해보면 공무원은 항상 주어는 공무원. 공무원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또는 공무원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정확히만 해주면 다른 수험생들하고 차별화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의 4대 금지 의무가 있다. 직영 단정입니다. 이건 풀 필요 없어요. 그냥 4가지 그냥 땅땅땅 이야기하면 돼요. 직장 이탈 금지, 그 다음에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그 다음에 단체 행동 금지, 정치 운동 금지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체 행동 금지 의무는 불법 노동쟁이 하지 말 것, 이유는 시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불법 노동쟁입니다. 불법. 그 다음에 정치 운동 금지는 정책 중립성을 유지하라 이거죠. 7조 2항, 헌법 7조 2항은 바로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7조 1항도 아셔야 돼요. 모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뭐 마지막하고 싶은 말에 써도 되고 지원 동기에 써도 돼요. 그런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넣어주시면 좋죠. 공무원 노조 가입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했어요. 이거는 좀 예전에 나온 건데 만약에 나온다면 노조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나 복리 후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위직 공무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의 채널이므로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가입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실 겁니까? 가입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업무 처리도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노조에 우선은 노조에 가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나쁜 것은 아니다. 자, 공무원 행동 강령 또는 어떤 그 족보에 보면 윤리 강령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 행동 강령이에요. 그렇게 나오는데 좀 중요해요. 이제 최근에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문제,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공무원 행동 강령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답변용이잖아요. 거기 보면 6장 24조로 구성된 대통령령이거든요. 이게 이제 공무원 행동 강령의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있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야 돼요. 헷갈립니다.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도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밑줄은. 주요 내용은 시작. 부당 이득 수수 금지. 그 다음 공정한 업무 수행. 그 다음에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최근에 이게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이 있어요. 이거 3가지 다 안 해도 돼요. 한 2가지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될 경우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거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으면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직무 관련 민간기관에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와 사전 접촉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자가 있는데 2년이 안 되셨어. 근데 내가 지금 맡은 업무하고 딱 연관된 그 기관에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접촉할 때는 보고해라. 이럴 때 이제 그 부정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은 소속 직원에게 사적 노무, 개인 심부름 등을 시켜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정된 내용들에. 그래서 여기 3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밑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6대 의무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요. 헌법 조문에서 찾아볼 수도 있어요. 공직 가치 체계도 공직관을 추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엉뚱한 이야기 하시면 안 되지. 첫 번째는 추천 볼게요.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절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봉사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되게 3가지 나와요. 3가지. 덕목 3가지 말해봐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찾을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장점과 연결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거 잘할 수 있어요? 이 덕목 갖출 수 있어요? 네, 그것은 저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죠. 후속 질문에서. 청렴시 꼬리 질문이 있다. 청렴합니까? 경험. 그 다음에 서울시 청렴시책은 뭐냐? 아니면 자기 지자체 청렴시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나와요. 보도자료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로 나오더라고요. 청렴을 높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청렴 교육이죠. 제일 중요한 게. 청렴 교육이 가장 기본이라서 청렴 교육.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청렴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날이 청렴의 날인지. 청렴의 날이 제정돼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청렴의 날이 언제인지도 좀 찾아보시고.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일명 김영란법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 유의 바란다라고 했어요. 이 김영란법은 밑에 정책 이슈에 1번에 있어요. 그때 보기를 하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질입니다. 자질. 이 자질 같은 경우는 덕목과 약간 달라요. 이 자질은 전문적인 자질과 인간적인 자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성과 인간성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곰곰이. 사회복지 공무원은 전문성이 필요할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사회복지의 전문성이에요. 그다음 2번째, 인간성 필요할까요? 인간성 없으면 사회 취약계층 상담 못해요. 사회복지 마인드는 일종의 마인드인데 이런 인간성이 없으면, 즉 온화함이라든지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희망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자질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네,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질은 전문성과 인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전문적 자질과 인간적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은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철저하게 숙지하여 민원인의 민원을 차질 없이 해결하는 것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감각, 즉 사례관리 경험에서 전문성이 요구된다. 여러분, 이 공무원도 사례관리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사례관리에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간성은 사회 취약계층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존중해주는 사회복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공직자 청렴도 높이는 방안, 창의적 방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창의적인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서울시. 근데 제가 이거는 면접 특강 때도 약간 말씀드렸던 건데, 청렴 교육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 청렴 방송을 5분 정도가 좋아요. 5분 정도 티타임 시간에 미담, 그다음에 청렴 공무원의 경험, 도움을 받았던 시민, 공직자의 모습을 봤을 때 기분 좋았고 신뢰성이 갔다라는 그 시민 등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아서 방송으로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힌트가 청렴방송이었네요. 그죠? 청렴방송. 자, 예를 들어서 청렴 교육에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형식적인 청렴 교육 말고 모의 상황극이라든지 또는 연극 공연 이런 것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흥미를 많이 갖겠죠. 어떤 지자체는 청렴 퀴즈도 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청렴 퀴즈를 해서 거기 시상도 하고 하는 것도 봤어요. 해당 전문가들이 교육 시간에 부정청탁 금지법의 내용을 교육직인 공무원 앞에서 시범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일종의 모의 상황극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이 너무 이게 포괄적이니까 거기에 대한 상황 하나하나를 이제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집체교육할 때 보여주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온라인 교육은 하고 있어요. 온라인 교육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걸 교육에서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의 상황극이라든지 연극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체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출근 때, 퇴근 때 항상 청년 방송을 들어서 퇴근 시에 부정부패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청년 방송을 통해서 하루 종일 근무할 때, 이 청렴하게 근무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의 동기부여랄까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다음 한강 남았는데 다음 한강 때는 정책 이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자기 원고를 어떻게 쓸까 키워드 중심으로 좀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